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저지르거나 당하는 10가지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조종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이 논리적 오류가 만났을 때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10가지 오류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당신을 교묘하게 속이는 말의 함정들. 자, 먼저 논리적 오류가 무엇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논리적 오류는 어떤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실하거나 근거에서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 즉 추론 방식이 비합리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알면 알수록 흥미진진한 우리 주변의 말의 함정 10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한 예시와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아주 적은 한두 가지의 특수한 사례만 보고 그것이 마치 전체의 보편적인 속성인 것처럼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서 딱 한 군데 흑돼지 식당을 갔는데 우연히 그 집이 맛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걸 근거로 제가 친구들에게 야, 제주도 흑돼지 그거 다 별로더라. 사람들이 그냥 마케팅에 속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건 명백히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흑돼지 식당 중 단 하나의 경험으로 전체를 재단해버린 거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런 오류가 더 큰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특정 지역의 테스트 매장 한두 곳에서 반응이 안 좋았다고 해서 이 제품은 시장성이 없구나.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자 라고 결정해버린다면 엄청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이건 정말 비겁하면서도 토론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한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공격하기 아주 쉬운 엉뚱하고 왜곡된 허수아비 주장을 새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나게 공격해서 마치 상대방을 이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한 직원이 우리 회사도 이제 주 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시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회사는 망해도 좋으니 다 같이 놀고 먹자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하시다니 회사에 대한 애정은 있는 겁니까? 보셨나요? 주 4일 근무제 검토를 주장했을 뿐인데 이것을 회사는 망해도 좋으니 놀고 먹자는 극단적인 허수아비로 둔갑시켜 공격하고 있죠. 원래의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감정적인 비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피장파장의 오류. 너나 잘하세요의 오류. 너도 똑같잖아.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는 시도, 바로 이게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했을 때 그 지적에 대해 해명하거나 인정하는 대신 근데 너도 저번에 그랬잖아 라면서 상대방의 과거 잘못을 물고 늘어져서 비판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수학 점수가 너무 낮아서 부모님이 수학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빠도 맨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잖아요. 부모님의 생활 태도와 아이의 수학 공부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위기를 탈출하려는 겁니다. 논점을 흐리고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동질감을 통해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흔한 심리적 방어 기제이죠. 네 번째, 인신공격의 오류. 이건 토론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최악의 오류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리의 허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외모, 배경, 사생활 등 주장과 전혀 관련 없는 인격적인 부분을 공격해서 주장의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리려는 비열한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경운동가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저 사람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위선자라던데
그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차를 타는지는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은 주장의 내용보다 위선자라는 이미지에 현혹되어 주장을 배척하게 될 수 있죠. 이것은 이성적인 토론의 장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5번째, 흑백 논리의 오류. 세상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수많은 색깔과 그 사이를 잇는 무한한 회색지대가 있는데도 세상을 무조건 선과 악, 내 편과 내 편, 성공과 실패처럼 단 2가지 극단적인 선택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오류입니다. 선거철에 특히 많이 보이죠. 이번에 기호일반 후보를 찍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매국노입니다. 이런 주장은 기호일반을 지지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유, 예를 들어 다른 후보를 더 지지하거나 아직 결정을 못했거나 정책적으로 일부만 동의하는 등의 복잡한 입장을 전부 무시하고 적으로 규정해버립니다. 이런 흑백 논리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토론과 타협의 가능성을 없애고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부추깁니다. 6번째, 미끄러운 비탈길의 오류. 이건 사소한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파국적인 결말에 이를 것이라고 비약하는 과도한 걱정에서 비롯되는 오류입니다. 어떤 작은 사건 하나를 근거로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적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논리적인 연결고리는 대부분 생략됩니다. 아이가 오늘 숙제를 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숙제를 안 했으니 내일도 안 하겠지. 숙제를 안 하는 습관이 들면 공부에 흥미를 잃을 거고, 그럼 성적이 떨어지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결국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갖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숙제를 한 번 안 한 사건이 불행한 인생이라는 파국적인 결말까지 논리적 비약으로 점철된 채 순식간에 이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불필요한 불안감만 키울 뿐입니다. 7번째, 거짓 원인의 오류.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딱 그 상황입니다. 단지 2 사건이 시간적으로 연달아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프로야구팀의 경기를 직관하러 갈 때마다 그 팀이 졌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내가 바로 패배의 요정이야. 나는 직관하러 가면 안 돼. 라고 굳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제 직관 여부와 팀의 승패 사이에는 아무런 과학적,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를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착각하는 아주 흔한 오류입니다. 8번째,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논리적인 근거로 설명하는 대신 유명한 사람이나 전문가, 권위 있는 기관의 이름을 빌려와서 이게 맞다 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이 영양제, 노벨상 수상자가 개발에 참여했대. 그러니까 효과가 확실할 거야. 라는 광고 문구가 대표적이죠. 물론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항상 옳을 수는 없으며 특정 분야의 권위자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까지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물리학자가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 한 발언이 그의 물리학적 권위 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용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권위의 후광에 기대려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9번째,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이게 요즘 대세야? 라는 말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거나 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주장의 진실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데도 다수의 의견을 근거로 삼는 거죠. 이 영화 1000만 관객이 봤다는데 무조건 재미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재미있을 확률이 높겠지만 1000만 관객이라는 숫자가 나의 재미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믿었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니었던 것처럼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10번째, 원천 봉쇄의 오류. 이건 정말 강력하고 빠져나가기 힘든
토론의 장을 원천적으로 닫아버리는 오류입니다. 아예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교묘한 말로 막아버리는 거죠.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 교육 방식에 반대할 리가 없다 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육 방식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비정한 부모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어떤 비판도 할 수 없게 입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죠.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인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동의하겠지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순간 나는 상식도 없고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공지능, 논리적 오류를 만나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핵심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10가지 교묘한 논리적 오류들이 최첨단 기술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만나면 대체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인공지능에게 최고의 답변을 얻기 위해 질문과 명령어를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논리적 오류를 프롬프트에 심어서 인공지능에게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인터넷의 오류투성이 글들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이런 오류가 담긴 답변을 내놓는다면요? 이제부터 10가지 오류 각각이 인공지능과 결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성급한 일반화 플러스 AI.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최근에 겪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위험성과 사기 수법, 그리고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경고문을 강력하게 작성해주세요. 제 경험이 일반적인 사례임을 강조해주세요. 위험성. 이 프롬프트를 받은 AI는 사용자의 단 한 번의 경험을 보편적인 진실로 가정하고 모든 중고거래 플랫폼이 사기꾼의 소굴인 것처럼 묘사하는 매우 편향되고 과장된 경고문을 생성할 것입니다. 이 글은 객관적인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선량한 판매자와 유용한 플랫폼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짜뉴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허수아비 공격.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 결국 나라를 거덜내자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왜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지 그 비현실성과 위험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칼럼을 작성해주세요. 위험성. AI는 기본소득제는 일 안 하고 세금 낭비라는 사용자가 만들어준 허수아비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가 논의되는 본래의 취지, 예를 들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비나 사회 안전망 강화 같은 복잡한 맥락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이 허수아비만 신나게 공격하는 그럴듯한 비판 기사를 써줄 겁니다. 이는 특정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을 막고 혐오를 조장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3. 피장파장의 오류. 이렇게 물어본다면 A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비판 기사를 작성해줘. 그런데 기사 말미에 이 의혹을 제기한 B기업 역시 과거에 탈세 혐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B기업의 비판이 설득력이 없다는 뉘앙스를 꼭 포함해줘. 위험성. AI는 A기업의 비자금 의혹이라는 핵심 주제를 다루면서도 교묘하게 너네도 똑같잖아라는 피장파장의 논리를 끼워 넣습니다. 그 결과 독자들은 A기업의 잘못의 심각성보다는 두 기업의 진흙탕 싸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교묘한 물타기 기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4. 인신공격의 오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제안한 정치인 김아무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의 정책 제안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 그의 개인적인 결함을 근거로 비판하는 글을 써주세요. 위험성. AI는 정책의 내용이나 타당성은 전혀 분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프롬프트의 요구대로 음주운전, 복잡한 사생활 같은 정책과 무관한 개인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이런 사람이 만든 정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라는 논조의 글을 생성합니다. 이는 완벽한 인신공격이며
대중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선동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흑백 논리.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주도 디지털 교육 정책에 전적으로 찬성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채로 남는 것, 둘 중 하나뿐입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왜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인지 그 심각성을 부각하는 연설문을 작성해주세요. 위험성. AI는 찬성 아니면 국가의 포기라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정책의 세부적인 문제점, 대안, 보완점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오직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한쪽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다른 쪽을 비난하는 매우 선동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6. 미끄러운 비탈길. 청소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십 년 내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위를 잃고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파국적인 미래를 막기 위해 코딩 교육 의무화가 왜 시급한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논설문을 써주세요. 위험성. 코딩 교육 비의무화라는 하나의 사건이 삼류 국가로의 전락이라는 파국적인 결말까지 논리적 근거 없이 비약으로 점철된 글을 AI는 매우 유창하게 작성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공포감과 불안감에 휩싸여 특정 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7. 거짓 원인.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이후 우리 시에서 강력 사건이 3건이나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무능한 시정 운영이 강력 사건 증가의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신문기사 초안을 작성해줘. 위험성. 시장의 취임과 강력 사건 발생은 우연히 시점이 겹쳤을 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는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두 사건을 억지로 연결하여 시장 때문에 치안이 불안해졌다는 식의 인과관계가 왜곡된 기사를 생성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마녀 사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8. 권위의 호소.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인 닥터둠이 올해 안에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닥터둠의 권위를 인용하여 지금 당장 모든 주식을 팔고 현금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투자보고서를 작성해줘. 위험성. AI는 시장의 복잡한 데이터나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는 대신 닥터둠이라는 한 명의 권위자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보고서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닥터둠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수많은 전문가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는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에 근거하여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9. 대중의 호소. 요즘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주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후기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이 왜 안전하고 훌륭한 재테크 수단인지 소개하는 홍보 블로그 글을 작성해주세요. 위험성. AI는 많은 사람이 한다,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위험성, 예를 들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사기 위험 등은 축소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채 장점만을 부풀린 홍보성 글을 생성할 것입니다. 다수의 행동을 진리의 근거로 착각하게 만들어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10. 원천 봉쇄.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회사의 새로운 인사평가 시스템은 직원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하는 공지문을 작성하되 진정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 싶은 직원이라면 이 새로운 시스템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게 만들어주세요. 위험성. AI는 이 교묘한 원천 봉쇄의 문장을 포함하여 매우 세련된 공지문을 작성할 것입니다. 이 공지문을 읽는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는 순간 회사와 함께 성장하기 싫은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비판과 소통을 가로막는 아주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3. 논리적 사고, 최고의 방패이자 최강의 창. 해결책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논리적 오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 최고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이자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첫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스스로를 검열해야 합니다. 나의 프롬프트가 인공지능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 질문에 성급한 일반화는 없나?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교묘하게 허수아비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 질문이 너무 흑백 논리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의 질문을 의심하고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공지능에게 스스로 논리적 오류를 검토하게 만드는 메타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데 각각의 핵심 근거를 3가지씩 제시하고 각 근거가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논리적 오류는 없는지 분석해줘와 같이 한 차원 높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둘째, 인공지능의 답변을 정답이 아닌 초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매끄럽고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아도 우리는 냉철한 탐정처럼 그 답변을 뜯어봐야 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가? 혹시 관련 없는 권위를 끌어오지는 않았나? 너무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하지는 않았나? 하고 말이죠.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인공지능의 글은 의견으로만 참고하고 반드시 여러 출처를 통해 사실 확인, 즉 팩트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논리적 오류라는 인간의 오랜 사고의 함정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최첨단 기술과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코딩 실력이나 공학 지식을 넘어 명확하게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인공지능의 답변을 꿰뚫어보는 현명한 사용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논리적인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